행정법 시작하겠습니다. 홈파할 때보다 좀 학생이 줄은 것 같네. 그죠? 빡세서 그래? 오늘 아침에 오늘이 원래 수업이 없는 날인가요? 오전, 오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오전 없어야 해? 1, 2차 같이 안 해요? 아, 다 다음 주. 아, 지금 휴식기구나. 제가 2차 마지막 과목이죠? 아, 이제 두 번째예요? 지금 제가 몇 번째 2차 과목으로는? 민법 네 번째죠? 마지막? 하나 더 있구나, 참. 예, 5개니까. 그래요. 열기가 많이 식었네요. 이게 왜냐면 한 2달 되면 원래 이게 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딱 보면 이제 눈에 아직 좀 도끼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왜 올해는 이 두꺼운 책으로 하냐. 이제 여러분 말고 이제 인강으로 들으신 분들이 아직 요새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작년에 제가 핸드북을 했거든요. 근데 왜 핸드북을 안 하냐. 핸드북은 단문 때문에 했어요. 단문 때문에. 우리가 원래 단문이 시험이 나왔죠. 우리가 50점짜리, 그러니까 100점짜리일 때. 그래서 50점짜리 하나, 그 다음에 30점, 20점 이렇게 해서 100점을 채웠거든요. 근데 이건 단문입니다. 단문. 단문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정리된 거를 보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물론 여기도 정리가 돼 있지만 이거를 이제 내가 직접 정리하느냐, 정리된 걸로 보느냐. 어차피 정리된 걸 볼 거면 처음부터 이걸로 하자. 그리고 저자가 동일하니까 어차피 문제집이랑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문제집이랑 같아야 되니까 어차피 핸드북이나 이거나 큰 책은 또 부담 있으신 분이 있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1년 선행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빡셌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더 작은 책으로 해서 부담을 좀 줄여드리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혹시 그때 질문하신 분한테 우리 저 학원 팀장이 말씀드렸다고 하지만 그걸로 계속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전부터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냥 이 책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단문용이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2차는 판례에서 시작해서 판례에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판례로 마무리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단문이라 아무래도 뭐 의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가서 여기 하나 판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단문집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했던 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러면 왜 이걸로 하느냐? 뭐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예비순환격 1차거든요. 그러니까 1순환이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 이걸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막상 시작을 하면 단문집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왜냐면 이거 책 그대로를 줄인 거니까. 근데 이제 단문집으로 바꾸면은 케이스 할 때 혹시 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차피 케이스 연습은 이걸로 다 못합니다. 우리가 처음 공부하실 땐 야 이렇게 두꺼운 책 보는데 케이스집 안 봐도 상관없지 않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니까 말도 안 되고 반드시 케이스집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집 꼭 같이 보시고 정성 교수님 케이스집을 보시는데 정성 교수 케이스집이 지금까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스집 그냥 그걸로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새로 말씀드렸죠. 한번 새로 내신 책이 있는데 그게 행정법을 시험 본 4대고시 그래서 행시, 그 다음에 입법고시, 그 다음에 우리 법행,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4개가 변시. 그래서 4개 시험 기출문제를 완성을 했어요. 이번 초판이 나왔습니다. 초판이. 그래서 제가 그걸로 올해 2차 준비하면서 그걸로 제가 썼는데 이제 본인 그 앞에 머릿말 서문에는 이 판을 낼 수 없을지 모르겠다. 왜냐면 너무 힘든 작업이 때려가지고 사실 기출문제 매번 다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초판이자 막판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계속 찍을 것 같던데 그래서 그걸로 보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제가 추천하기로는 그걸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행정법은 우리가 이제 50점짜리로 줄었으니까 케이스로 줄었으니까 그렇게 막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더욱더 기본이 좀 소중합니다. 기본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걸로 여기서 나오는 거를 먼저 행정법 이미 준비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한번 책 보시고 준비하신 분도 있는데 원래 2차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보고 또 보고 100%를 내 머리에서 짜내야 되기 때문에 몇 번 봐도 사실 계속 부족함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면서 제가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 강의하고 바로 다음날 시험을 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3은 좋아하고 7은 싫어합니다. 얼굴만 봐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시간 되면 딱 와 있었죠.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결국은 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진행해 보고 여러분들의 눈에, 요즘 날씨가 더워가지고 눈빛이 끝까지 안 죽었다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를 가고, 아니면 이제 살살 한 2, 3회 한 번씩 하고, 그래서 나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뭐 매일 보고, 저 보는 거 상관없어요. 왜? 시험은 여러분이 보니까, 그죠?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교시 끝나고 이렇게 채점만 할 뿐이에요. 채점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그래 오늘 더우니까 내일 하루 쉽시다라고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그래, 하루 쉬나 마나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 있다가 진행을 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이왕이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른 과목은 아직 시험 안 보셨죠? 다른 과목 선생님은 저 작년에도 그랬어요. 제가 2회독 돌 때까지 아무도 시험 안 봤습니다. 저만 시험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치르게 하니까 다른 과목에 도움이 돼요. 사실은 뭐 2차 한 번씩 보시고 아시겠지만, 한번 어떤 과목이든 쓰시고 나면 다른 과목 쓰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편제는 똑같고. 근데 이제 지금 수업은 주로 헌법하고는 달리 쓰는 거 위주로 강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주로 강의 내용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의 알고, 아직도 행정법 학설이 좀 살아있다고 그랬죠. 어쩔 수 없이 행정법 유일하게 학설이 살아있는 과목이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행정법 어쩔 수 없이 학설 조금 되게 근데 줄여서 제가 설명 드릴 거예요.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학설도 어떻게 줄이냐면 판례를 주로 살리고 학설은 거의 이렇게 슬슬슬 가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책 보는 것도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항상 의의는 당연히, 의의는 이제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여러분도 이제 머리 많이 써야 돼.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암기하고 계셨지만 더 암기하셔야 돼. 더. 그러니까 툭 치면 행정의 개념이 쭉쭉 나와야 돼요. 기속행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쭈루룩 나와야 돼. 이따 가서 제가 서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거 물어봐요. 거짓말이야. 놀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다, 왜냐면 내가 써야 되니까.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민법은 예전에 1차 과목에 민법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암기를 잘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민법은 2차에만 있죠. 거기다 또 지금 150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더 이제 비중이 큰데, 그거를 또 여기다 같이 또 연습하는 걸 하면 민법도 잘 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 계속 강점. 내용을 아는 것보다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내가 아는 걸 제가 이제 모의고사 보잖아요. 무조건 모의고사 볼 건데, 몇 번 보냐 문제인데, 볼 건데 여러분들이 쓰면 자기 스스로 실망해. 나는 별거 아니었구나. 난 지나가는 뭐 이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근데 또 안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연습하셔야 돼. 계속. 그래서 그걸 훈련하면 어쩔 수 없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훈련하셔야 돼요.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 그리고 사실 길지도 않잖아요. 그죠? 우리 12번인가요? 12번 하면 실제로 오늘로는 시험 안 봤으니까 길면 11번, 뭐 좀 줄이면 한 대여섯 번 이런 식으로도 써보시는 거예요. 써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좋아요. 100번 말하느니 한 번 써본 게 낫지. 자, 어쨌든 그래서 주로 책에서는 이제 오늘 할 거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행정법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늘 패턴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쓰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거 잠깐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는 무조건 복습하셔야 돼요. 뭘 보냐? 판례. 그죠? 그래서 판례를 오늘 보통 하루에 한 60페이지, 많으면 60페이지인데 사실 60페이지는 힘들고 한 4, 50페이지 정도, 많이 나가면 한 50페이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직은 그래도 1차에 대한 그 압박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없는 상태니까 뭐 암기하실 때 크게 저기 할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판례 위주로 한번 쭉 보시고, 판례가 이게 뭘 말하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이게 민법 판례랑 좀 다르거든요. 민법 판례는 사실 이렇게 손에 대면 손에 잡힙니다. 왜?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행정법은 여러분이 평생 해도 쓸 일이 없을 그럴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더더욱 여러분 손에 안 잡히죠. 여러분이 법원에 들어가면 더 할 일 없죠. 행정법을 누가 법원에서 하고 있었어. 말 그대로 시험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이 행정법원에 들어가면 또 쓰겠지. 그죠? 행정법원으로 나중에 희망하셔서 가시는 분들은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야 한번 판사도 아닌데 뭐 여러분 신경 쓰려고 뭐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그래서 과목이 점수 줄은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더더욱 익숙지 않아서 꽈락이 많이 나오니까 더 줄인 겁니다. 근데 이제 과목이 줄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안 써지는 게 잘 써지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여러분이 또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제목 한번 볼게요. 그 앞에 목차 한번 쭉 보시면 주로 이제 나오는 게 2편하고 5편입니다. 2편하고 5편. 2편이 행정작용.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행위 있죠?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편이 행정구제. 실제로 행정구제가 보통 케이스의 마지막 문제예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느냐. 갑은 어떤 방법을 써서 구제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행정구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구제가 어떤 행정법 강사님들은 행정구제를 먼저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론적으로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구제를 하는데 이제 우린 처음이니까 오늘 첫 강의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한번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은 행정조직 6편부터가 강론이에요. 근데 여기나 우리 안 봅니다. 다행이죠. 그죠? 여러분 좋으면 소리 질러도 돼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 딱 보는 게 있어요. 뭐 토지 수용. 토지 수용이 저기 뒤에 가면 어디 있습니까? 저기 7편에 3장 공용 부담해가지고 4절 나오죠. 공용 수용. 요거 하나. 요거가 이제 최근에 법행에서 3번 나왔어요. 3번. 2019년부터. 단골 출제. 케이스로도 나왔다가 단문으로도 나왔다 이랬으니까 또 법행은요 특이하게 한 번 낸 거 또 냅니다. 너무 좋죠. 수험생 입장에서 한 번 낸 거 또 낸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행시는 한 번 나오면 한 5년 있다 새로 나오거든요. 다시 한 번 나오는데 우리는 바로바로 또 나와. 1년이나 2년 뒤에 바로 나와. 근데 우리가 문제죠. 왜? 우린 1년 이상 하는 사람 별로 없어. 보통 2년 하면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좀 바뀌었으니까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뭐 1, 2년 더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동안 1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1차에서 짐 빼다가 공무원 이까지 거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빼고는 길어야 2년 합니다. 2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문제 변화를 몸소 못 느끼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게 아쉽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은 점수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 솔직히 가혹했죠. 왜냐면 많이 안 뽑으니까. 많이 안 뽑아서 그래요. 10명 뽑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죠? 10명 뽑는데 떼거리로 덤비면 어떡합니까?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은 막 더럽게 어렵게 내죠. 이래도 봐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막 끝까지 난 볼 거야. 막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좀 악랄한 구조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악랄했던 행정법이 50조로 줄었기 때문에 올해도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없었고 그래서 민법이 조금 강해지고 그래서 민법은 여러분이 그때도 제가 1차 헌법원에 말씀드렸죠. 매일 보시라고 매일. 민법이 또 수학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법원행시잖아요. 법원행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린 뭐냐면 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민사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압류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압류. 그래서 요새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1차 민법 문제 보면요. 이 민사집행을 섞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거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민사소송이죠. 그러니까 민사소송 후에 이제 민사집행하는 거거든요. 민사소송으로 채권 채무를 확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한테 돈 뺏는 게 이제 민사집행이란 말이에요. 옛날 민법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민법이란 멋이다. 이렇게 쭉 설명한 걸 끝나는데 우리 법행 쪽은 점점 애들이 달라드니까 애들 어떻게든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점점 포괄시켜서 민사소송 문제 듣고 민사집행까지 듣습니다. 거래에서 문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1차가 폐지됐죠. 어제 신날 줄 알았더니 2차가 50좀 더 늘었네. 그래서 이 민사집행, 민사소송을 하나로 넣어버려요. 민법에서. 근데 변신 더 합니다. 변신은 이제 변호사가 그런 걸 다 알아야 된다 해서 변호사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변호사 된 걸로 다 치고 해가지고 민사집행, 민사소송을 다 민법에 때려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변신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숨을 못 쉬어. 이 민법 때문에. 근데 왜 변신은 붙어요? 변신은 일정한 점수로 뽑아놓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돼도 끌어올려. 억지로. 막 2차 점수를 더 줘. 30점 나오는 애한테 막 20점 더 줍니다. 왜냐면 그렇게라도 수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줄인다고 막 욕먹는데. 그래서 변신은 그걸로 구제된 사람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 않죠. 우린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니까. 민사집행이나 민사소송 들어가니까 이것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일 봐야 돼. 매일. 지금도 여러분이 민법 이제 어느 정도 맛 좀 보셨어요? 민법 강의 들었죠? 여러분 눈이 맑은 거 보니까 굉장히 즐겁게 들었나 봐. 집에서 무조건 아침 저녁으로 케이스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씩 지금부터 씹어 드세요. 알약 먹듯이. 여러분 오메가3 먹죠? 뇌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하나씩 먹는데 오메가3 먹으면서 하나씩 봐. 캡슐 다 씹어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하면 여러분 진짜 이거 6개월만 해보세요. 진짜 이거 주말에 하루 쉬고 6개월만 해보세요. 그럼 민법 점수 정말 올라갑니다. 제가 이거 권해가지고 3개월 만에 민법 확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저도 써본 방법이기 때문에 매일 봐. 매일. 근데 쉽지 않습니다. 매일 보는 거. 그래서 자기 전에 민법 보면 잠이 안 와. 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 잠이 안 와.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봅니다. 그러면 또 점점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요. 예,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아, 나 민법 여러분 민법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진짜 150점이에요. 150점. 너 민법 강사니? 아, 그런 말 하지만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다 붙어야 되잖아. 행정법만 잘하면 뭐래. 행정법 잘할 거 뻔합니다. 왜? 제가 하니까. 자신 있게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계속 제가 그래서 모의고사 봐서 행정법 어떻게든 본을 띄워드릴 테니까 잘 지치지 않고 따라오시고 그 12분밖에 안 나오는데 뭐. 나머지는 계속 민법이 이런 데 신경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옛날에 사시 볼 때도 민법이 제일 힘들었어요. 다 똑같습니다. 민법 원체 방대하니까. 자, 그러면 행정법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법은 2편하고 5편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건 나중에 어차피 케이스 문제 풀면 이게 다 풀립니다. 오늘 지금 제가 케이스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져왔죠. 그러니까 오늘 어차피 내일은 시험 못 보겠네. 라고 하지만 또 줄 수도 있어. 제가 행설수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라올 것 같다라면 하는 거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게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은 이제 쉽게 생각하세요. 보통 행정법은 사례를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아, 이런 사례 이렇게 생각해야 실제 사례랑 자꾸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근데 내 주변에 행정법적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이번에 그렇다. 이런 거 하나 있다. 지금 행정 소비 쿠폰 나왔죠. 그죠? 소비 쿠폰 같은 게 발급 행위 같은 게 대표적인 행정청 행위예요. 그죠? 소비 행정청이죠. 행정청. 우리가 여러분은 그 국가 기재부 그죠? 기재부에서 우리한테 이런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내가 여러분이 갑이라 칩시다. 이제 한자 많지도 않아. 갑을 비워 딱 3개 쓰거든요. 우리가 이게 일반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죠? 국민에게 행정청이 어떤 국가가 쉽게 말해 국가라 합시다.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죠. 그걸 우리가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처분. 근데 처분은 이건 소송법적 개념이고 사실은 앞에서는 처분이란 말을 안 하고 주로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행정행위. 이런 행정행위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민법은 서로 주고받죠. 행정법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받아. 여러분 소비품을 받으면 고마워서 팁 줘요? 말도 안 되지.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는 행위가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비 쿠폰 나한테 이득이죠. 그죠? 근데 뭐 와가지고 뭐 나한테 무슨 과태료를 때려 왜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수거 안 했어요? 이러면 이제 그거는 또 그죠? 과태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될 수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는 주고 누구 못 받았어. 그죠? 내가 소비고 이번에 못 받았어. 그런 사람은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돼? 당연히 그걸 나눠주는 국가, 그죠? 행정청을 상대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소비 쿠폰을 못 받았다. 이 사람에 대한 구제 방법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법은. 그래서 내가 이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 근데 행정소송은 2가지 단계가 있어요.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가 만약에 나한테 주는 게 기재부다. 근데 기재부보다 더 높은 관청 국무총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국무총리 상급 행정청한테 가서 왜 얘가 나한테 안 줬는지 따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행정심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차피 팔은 안으로 부으니까 같은 행정청 입장에서 아예 내 부하가 잘했지 뭔 소리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제3의 기관인 제3자에 해당하는 법원에게 가서 제가 저랬대요 라고 해서 법원에게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게 행정소송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행정소송 우리가 이런 걸 대표적인 구제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얼개를 짜서 들어오는 게 일반 행정법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큰 틀이 이렇게 되는 건데 가장 시작은 뭐다? 국가 혹은 행정청 아니면 여기 뭐 지금 관악구청이 나한테 뭐 여권 발급이래 여권을 안 줬다. 나 지금 내일 떠야 되는데 여권 안 줘. 그럼 비행기표 나라까지 다가 안 되죠. 근데 나는 이 사람이랑 계약을 한 게 없잖아요. 계약이 아니니까 이건 민법으로 해결이 안 돼. 그때는 뭐밖에 없어? 행정소송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소송밖에. 언제
구청 위에 올라가는 서울시청에, 그죠? 서울시청이 구청들의 위니까. 서울시에 가서 싸우겠습니까? 내일 지금 출국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빠 죽는 거야. 너 도대체 당사자 누구냐? 당사자가 오늘 휴가래. 오늘 여권 아무도 못 받았대. 이런 개똥 같은 일이 있어. 이러면서 막 이게 싸워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일 비행기 못 탔어. 근데 나는 알고 봤더니 내가 큰 손이야. 그래서 계약이 막 1억 달러치 이런 걸 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난리가 났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소송, 그거 피해구제 어떻게 받아? 근데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는 통상손해, 뭐 특별손해 이러지만, 아니, 계약관계가 아닌데 무슨 손해 개념을 따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나오는 게 국가가 나에게 위법한 행위를 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해서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구제법목 중에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게 있고, 돈으로 그냥, 난 소송은 모르겠고, 난 야, 돈만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5편입니다. 5편. 근데 이제 앞에서 이렇게 받을 때 행정법은 특이하게도 민법처럼 그냥 바로 다투고 툭툭툭 싸우는 게 아니라 일일이 얘가 나한테 주는 행정이 이익행정인지 불이익행정인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행위의 성질을 따져서 소송의 종류를 정해야 돼. 이게 제일 짜증나. 얘가 나한테 무슨 행동을 해서 그것 때문에 소송의 성질이 변하는 거. 이거를 따져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나뉘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 게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2편. 그래서 그 성질을 다 알고 난 뒤에 이제 비로소 돈 달라고 하는데 이제 웬만한 사람은 이제 여기서 복장 터지는 겁니다. 이게 성질이 왜 중요해? 나 이거 돈만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돈 받을 때도 국가한테 돈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입증하고 손해배상 요건 따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걸 민법에서 민사소송에서 다 알아서 해주죠. 근데 행정법은 우리가 그걸 다 해서 가야 돼.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게 귀찮은 겁니다. 근데 민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방법이 있는데 행정법은 딱 몇 가지 방법 없어. 한 5, 6가지밖에 없어. 그냥 그걸로 끝나. 그러니까 행정법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막 울면서 들어가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룰루랄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마치 무슨 뭐 독일어가 그렇다고 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내용으로 쭉 볼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 목차 보시면요. 행정법 통론에서 보시면 이제 통론에서 볼 내용들은 이거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행정청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보통 우리가 이게 법이 있죠. 근데 내가 법하고 다이렉트로 만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법률이 어떤 행정을 나한테 할 때는 이 안에 우리가 보통 행정입법이라고 해서 헌법 배우셨죠? 헌법 배우시면 법률이 나하고 직접적으로 만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법에 따라서 형법 같은 경우는 직접 만나긴 하죠. 형법 같은 경우는 직접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행정법은 그렇지 않고요. 반드시 어떤 법률에서 밑에 애들한테 시킵니다. 시켜. 이걸 행정입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나한테 꽂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밑에 이런 걸 이제 시행세칙이라고 하는데 법률이 어떤 내용을 얘한테 시킵니다. 그럼 얘가 행정입법이란 걸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거는 입법부, 국회가 해야 되는데 국회가 모든 법을 다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행정부는 야 니들이 알아서 법 좀 만들어봐 해서 행정부 자체에서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걸 행정입법이라고 그래요. 앞에 이렇게 그죠? 이거 가로치면 여기도 입법이죠. 여기도 입법이고 여기도 입법인데 앞에 행정이 붙어서 행정부가 도와주는 입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히 행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법규명령이지만 또 다른 면로는 대통령령이 있고 총리령 부령이 있죠. 이건 뭐 여러분 헌법에서 배우셨죠. 총리령 부령이 이런 방식으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그 공무원한테 시키면 그 공무원이 나한테 이제 해주는 행동을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행정행위.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그 유명한 기속행위, 재량행위. 우리가 이제 행정법 공부하는 사람은 첫날 배웠는데 기속행위, 재량행위 모르면 이건 이제 행정법 공부 안 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 행정행위에 의해서 이제 비로소 나한테 이렇게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통 이걸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게 법행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서 문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와 같은 행정입법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성질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성질하고 의외로 법은 잘 볼 일이 없어요.
정작 행정법 우리 행정법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죠? 행정법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뭐 기본 그 행정기본법 이런 거 펼칠 일이 별로 없어, 우리는. 그죠? 행정법은 행정법이라는 테두리로 되는 게 없습니다. 헌법, 민법 같은 게 없어요. 그냥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그죠? 이렇게 있고 나머지 이제 막 온갖 법이 다 모아져. 이만큼 있어, 이만큼이. 일일이. 그래서 행정법전은 따로 사실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이라고 하지 별로 법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거의 볼 일이 없어요. 주로 이 두 개를 우리가 마스터해야 됩니다. 요게 저렇게 해서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날은 그걸 주로 할 거고요. 그래서 뭐 기본 메인 테마나 행정 주체가 뭐냐, 그다음에 뭐 행정 주체 중에서도 개인적 공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쭉 볼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행정입법 그거는 내일 볼 거예요, 내일.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맞는 문제는 사실 거의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단문은 나와요. 여기는. 그게 이제 우린 단문 시험 안 보죠. 너무 좋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그냥 여러분 오늘은 약간 졸릴 정도로 듣기만 하면 돼. 여기는 그래서 듣기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케이스 한번 제가 문제를 좀 가져올 테니까 그거 여러분 보시고 그거 이게 또 기출문제가 아닌 그 일반 5급 시험 보는 그 행정법 기본 그 친구들은 연습용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그 연습용 문제를 가져와서 연습용 문제는 여러분 시험 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걸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는 일단 주로 의입니다. 의. 그리고 이제 중간에 계속 이렇게 쓴 일이 있다 저렇게 쓴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1교시니까 뭐 여러분 케이스는 보통 왜 행정법에서 케이스가 좀 어렵다 이러냐면 보통 행정청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가 그 행정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소송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소송으로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이제 80% 이상인데 소송에서 들어가면 소송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본안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여기는 소송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게 5편에 나와요. 5편에.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소송 요건은 4가지, 사실 한 7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상적격.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이 행정법 저렇게 가는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대상적격 있고 그다음에 원고적격. 이런 말 우리 안 쓰죠. 적격 이런 말 요새 누가 써? 그죠? 일반인들 대화에 쓰냐? 이게 순수한 법률 용어입니다. 우리가 뭐 의사가 되면 의사 용어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법 공부하면 법률 용어를 알아야 돼요. 이건 뭐 여러분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외이익,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피고적격은 거의 쓸 일이 없어서. 그래서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소외이익 이 4가지를 통과해야 비로소 판사님이 당신에게는 뭐가 문제구나라고 이제 본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안에. 아시겠죠? 그래서 요 소송 요건을 통과하는 게 또 문제가 또 한두 문제 나옵니다. 요게.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대상적격 문제예요. 그래서 행정법의 행정청의 행위가 나한테 문제가 돼서 내가 그걸 소송으로 걸려면 이 행위는 처분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처분성. 그래서 처분성이 뭐냐라는 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1번 문제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4문제 정도 작게 나오거든요. 50점짜리는. 그래서 갑이 행정청 A가 을에게 한 행위는 처분성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소비 쿠폰을 발급하여 주었다. 이 행위는 처분성 있는가? 이것도 좋은 문제다. 그죠? 소비 쿠폰을 우리가 이번에 받잖아요. 뭐 어떤 방식으로 받는 건 자유롭지만 그게 우리한테 처분성 있냐 물어보면 여러분이 그걸 대답을 해야 돼. 그럼 뭔지를 알아야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소비 쿠폰이 처분성 있냐 그러면 순수하게 때려 맞추는 거죠. 그죠? 처분성 있냐는 거는 내가 알지를 못하는데 뭔 개소리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판례가 약 8,200개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물론 과장됐죠. 근데 우리가 그중에서 공부해야 될 게 최소 50개 나와. 50개. 예. 그래서 행정법 또 객관식 보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행정법 객관식은 이제 9급 공무원 뭐 이런 쪽인데 그쪽은 이거 외워야 돼. 처분이냐 아니냐. 이것만
턱빼 빠지게 외워야 됩니다. 우린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도 최소한 모자보다 한 20개는 알고 있어야 돼. 예, 제가 진짜 줄여서 20개는 알아야 돼. 그런데 이거는 별로 대비할 필요가 없는 게 처분성이 있냐 물어보면 이거는 최신 판례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신 판례가 1년에 행정법 판례가 한 20개에서 30개 나오거든요. 그것만 여러분이 아죠. 그 중에서도 처분성 물어보는 판례가 많지 않아. 그럼 또 줄 줘. 그러니까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여러분이 봐두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그래서 처분성 묻는 거. 그 다음에 원고적격은. 원고적격은 이 사람이 진짜로 손해를 본 사람이 맞느냐. 보통 소송 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소송을 거니까 내가 이득인데 소송 건 사람 없죠. 내가 대부분 불이익을 입기 때문에 소송으로 인해서 구제를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구제 방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불이익을 입은 사람 맞냐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원고적격. 그리고 소송은 되게 엄격하죠. 여러분 민사소송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네가 원고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억울해서 왔습니다. 난 이 사람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고요. 그럼 판사가 뭐라고 그래? 셧더 마우스 이러죠. 나가 이러잖아요. 원고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소송이기 때문에 너 원고 맞아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내가 이 원고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거. 그래서 원고적격 이런 걸 원고적격이라고. 원고적격. 근데 원고적격은 누가 봐도 불이익을 입은 사람은 뻔하게 원고적격 가지고 있죠. 그게 이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럼 어떤 사람이 뭐 불이익이냐? 자, 대표적인 거 예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드는 예들은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행정법 예들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관악구청에서 이번에 LPG 주유소를 하나 만들겠대요. 근데 LPG 주유소를 딱 하나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합니다. A, B, C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A가 됐어. 그러면 B, C는 나를 왜 탈락시켰냐? 그죠? 소송을 제기할 주체가 되느냐? 이게 원고적격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건 관악구청과 A 두 사람이죠. 그래서 당사자는 둘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짜바리들이 나와서 설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 씨는 할 말이 뭐예요? 저 사람은 국장이랑 알고 봤더니 친척이더라. 내가 그거 다 봤다. 이런 걸 소송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저씨 변호사 쓰세요 이러죠. 왜? 법률 용어가 전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법률 용어로 이 사람 뭐라고 해야 돼? 저 사람은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할 겁니다. 그게 원고적격 문제예요. 자, B는 C는 떨어졌죠. 이 사람들은 원고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에 대한 행정법 테스트 속으로 생각하세요. 굳이 뭐 손들어서 말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따질 때 원고적 가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이익하냐 이걸 따지라고 했죠. 그죠? 지나가는 이가 들어들어서 나도 할게요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 어디까지나 다 같이 그 안에 붙어서 서로 한 자리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당당히 겨룬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익 불이익을 다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통 법률 행정법적 용어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때 이제 또 원고적격 얘기하는 거고 피고적격은 거의 안 나옵니다. 피고적격은 거의 안 나오는데 법행에서도 20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그래서 뭐 피고적격 문제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많이 들을 건데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행정법적으로. 여러분 아마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두밀분교라는 아주 작은 학교가 있어요. 이제 학교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두밀분교를 폐지한대요. 지금 이제 다니는 애들 졸업하면 다 폐지한대요. 지금 3명 다녀. 근데 폐지 조례니까 누가 만들죠? 조례는? 이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죠? 아, 이거 아직 모른다. 그러면 이제 헌법 공부 더 하셔야 돼. 두밀분교 폐지 조례니까 이건 누가 만들어요? 지방의회가 만들죠. 지방의회가 만드니까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가 잘못됐다고 이 학부모 이제 앞으로 두밀분교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이제 한 거예요. 얘는 한 명이야. 한 명 때문에 폐지를 시켜봐라 막 이렇게 이제 고민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 조례를 가지고 소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연히 학부모니까 학부모 갑이 나타나서 나는 얘네를 소송을 걸고 싶다. 그럼 이제 그때 나오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 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피고적격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실제로 우리 법행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때 A 지방의회는 피고적격이 있는가? 10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아니 뭔 10점이 있다 없다만 쓰면 되는데 왜 10점이지? 야,
케이스 문제에서 그렇게 대답하겠어? 있다 없다 이렇게 딱 두 글자 하겠습니까? 이러저러해서 요러저러하니 요렇게 해서 있다 없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지방의회에 불만이 있죠. 그럼 얘를 소송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사실 쉬워 보이지만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답 못해도 이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좌절하시면 안 돼. 자, 얘가 만들었어. 만든 놈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습니다. 이거는 헌법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이건 두 가지 다 있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조례는 만드는데 조례를 공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장이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걸 공포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피고 적격은 얘한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 서류에 소송 지원서에 지방의회를 피고로 쓰면 각하시킵니다. 각하란 말은 요건 때문에 탈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본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얘기도 못해요. 나가 이런단 말이야. 나가. 그게 피고 적격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행정법 이제 공부하시면 이런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소외익인데, 자 이거는 앞에 생략된 게 이겁니다. 협의의 소외익. 협의란 말이 좁은 의미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사실 한자 보통 좁은 의미 이런 말은 한글식인데 아직도 이거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소외익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나는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피고 적격 다 갖췄다. 다 갖췄어. 근데 그렇다면 소외익을 마지막으로 물어본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것도 아주 걸맞는 예가 전형적인 예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음식점 하시는 분이야. 근데 더럽다고 음식점 과태료 처분이 나온 거예요. 50만 원, 벌금 50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너무 깨끗한데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피고 적격 다 갖춰서 갔는데 소송을 하면, 오늘 소송을 하면 내일 판결 나와요? 아니죠. 그 영업정지 10일짜리가 나왔는데 벌금하고 영업정지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영업정지 10일짜리인데 정작 소송은 한 달 뒤에 시작해. 왜냐면 그 전에 서류를 막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이기면 어때요? 신나요? 나 이미 영업정지 10일 다 해서 끝났는데, 우리 집 부도 났는데 신나냐고. 그때 물어보는 게 협의의 소액이에요. 너 이거 다 갖췄는데 다 끝나도 소송에서 이익이 있니? 이게 협의의 소액입니다. 제가 이건 순수하게 법률 용어 안 써서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내용들이니까,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법률적으로 딱딱딱 갖춰서 내는 거예요. 협의의 소액 문제가 법행위 좋아하는 넘버 3에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저 기속행위 재량이 그게 넘버 1, 그 다음에 여기 처분성 넘버 2, 넘버 3야. 넘버 3. 그 정도로 여기가 되게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법을 이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 요건을 했어. 아 이제 끝났다. 아 행정법 다 배웠다. 이제 여러분 어디까지 뵀어요 지금? 소장 낸 거예요. 소장 내면 끝나? 야 나 소장 냈다. 와 나 이겼어. 개똥같은 소리. 그죠? 서류를 내고 이긴 사람이 어디 있어? 서류 이제 받아준 거니까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제 본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안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싸우는 거지. 그죠? 여러분 친구 변호사 사가지고 야 200 주게 시작하자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이 영업정지 10일 나왔다. 일반 자영업이 10일 나오면 부도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업정지 10일 때문에 싸워야겠다 해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본안 들어가면 뭘 따집니까? 들어가면 이걸 따집니다. 행정청이 나한테 그러한 행위는 위법하다라는 결론을 내야 돼. 그죠? 위법해야 내가 손해배상을 받아낼 거 아닙니까? 영업정지도 취소시키고. 그죠? 그래서 행정청이 보통 나한테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 행위를 반드시 취소시켜야겠다라고 해서 행정법의 소송 이름은 웬만하면 취소소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전에 행정법전 보세요. 행정법전 없으시면 어플 찾아보시는데 행정소송법에 가시면 3조가 있고 행정소송법에 4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발인데요. 행정소송법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래서 항고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소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뭔 소리예요? 네 번째 당사자 기관 말고 객관적 객관소송, 민중소송이라고 했어요. 민중소송. 이게 거의 안 써먹으니까 이 민중소송이라는 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 이거 거의 할 필요 없고, 기관소송도 여러분이 거의 할 일이 없고, 우리 딱 이 2가지인데
항고 소송이 우리가 배우는 행정법의 99%를 차지합니다. 당사자 소송은 제가 늘 강의하지만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변시에 한번 나오죠. 변시 한번 나온 적이 뭐 간단하게 나왔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항고 소송이 또 4조에 가면 3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하나가 취소 소송,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취소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무효 확인 소송이 있고. 여러분 민사소송에서 많이 배우셨죠?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얘네들 이제 확인 소송류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거의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단문용이기 때문에 너무 좋죠. 그죠? 이것도 거의 공부할 일이 없고 딱 한두 개만 하시면 되고, 취소 소송이 항고 소송의 또 99%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는 항고 소송 중에 취소 소송을 공부합니다. 항고 소송은 민사 소송에서 쓰지 않는 용어죠. 항고 소송은 민사 소송에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법에 와서나 여러분들이 쓰는 내용이야.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용어에 일단 익숙해지셔야 돼. 왜냐하면 문제 출제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항고 소송 중에 무슨 소송인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항고 소송이 뭔지를 알아야 이걸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저게 이제 5편입니다. 5편. 근데 왜 처음부터 5편부터 얘기하냐? 5편으로 다 끝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내용을 설명을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행정법을 들어가는 과정인데, 자, 위법해야만, 얘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걸 잡아내는 거예요. 민사소송은 다르죠. 민사소송은 위법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장한 내용이 인용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건데, 행정소송은 내가 적법하고 나는 옳은 사람이고 행정청이 나쁜 놈, 위법하다는 걸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소송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안에 들어가면 이 위법성을 따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위법성을. 그럼 위법성을 따지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위법성을 따지는 방법. 위법이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법에 어긋나면 위법한 거죠. 법대로 안 하면 위법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단순한 게 있나? 법대로 안 하면 위법인데? 뭐 이거 공부할 게 있나? 그래서 행정법이 여기서 조금 어려워지는 겁니다. 법전에 뭐라고 써 있어. 그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따지면 되는데 법전에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A는 B에게 뭐만 해줘야 한다. 뭐만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 안 돼 있어. 그래서 법에 그래서 들어가는 게 뭐냐? 여기서 복잡해지는데 행정행위,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한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먼저 행정행위의 성질을 봐야 됩니다. 처분의 성질. 그래서 관악구청이 나한테 한 행위를 법전을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두 가지로 써 있습니다. 법전의 내용이. 뭐뭐 하여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더 쉽게 외울까요? 나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한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하여야 한다. 이런 걸 기속행위라 이런 걸 기속지 조항이라고 하는데, 기속행위는 누가 봐도 알죠. 해야 한다, 안 해야 하니까. 이거는 뭐 100% 다 알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이거는 재량행위라고 해서 놀랍게도 우리 시험에 99.9%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쉬운 길로 안 가요. 뭐뭐 해줘야 된다 이런 조문이 있어. 실제로 뭐뭐 해야 한다. 뭐 형법에서처럼 뭐 살인죄를 저지르면 얼마 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행정법에는 없어.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나한테 할 수 있는데 과태료가 50만 원을 예상했는데 500만 원 때릴 수도 있어요. 왜? 할 수 있다니까. 그죠? 그러면 얘 맘이잖아. 행정청 맘이잖아. 행정청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행정청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건데. 너 이번에 죄질이 불량하다. 나 이번에 너 500 때릴래. 행정청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나한테 그걸 때릴 권한이 있어. 과태료를 나한테 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과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나 이거를 너무 내 생각 이거야. 나 알았어. 나 과태료 처분하는 거 맞는데 그래도 500이면 너무한 거 아니냐. 나 김밥 한 줄에 3,500원 파는데 500이면 얼마치야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억울해서 이걸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의 과태료 중에 200까지 내가 그래도 최대한 하겠는데 300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300까지 더 하는 거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자를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행정법 문제입니다. 그게 만약에 오바되면 위법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용이 절대 쉬운 대로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법 문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앞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결론으로 가면은 이 얘기를 하는데
시험 문제는 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죄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떨 때는 앞에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케이스 문제를 보면서 현실 감각을 키워야 돼요. 아,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따로따로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따로따로 공부하면 그냥 따로 놀아. 그래서 케이스집을 우리가 반드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케이스집 그럼 두 개를 사야 돼요. 그죠? 기출문제도 사고 이거 사니까 바쁘니까 제가 말해 놓은 걸로 요약해 놓은 걸로 해서 요약은 아니고 문제는 그대로고 제가 줄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보실 테니까 내일은 제가 그거 보통 1, 2교시는 우리가 이제 3교시 하잖아요. 그죠? 1, 2교시는 보통 이론을 들어가고 3교시는 그날 관련된 내용의 케이스를 풀 거예요. 보통 한두 문제입니다. 그럼 다음날 그걸로 시험을 볼 거야. 근데 그대로 봐도 여러분이 그대로 못 써요. 여러분 지금 이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4명은 다 그대로 못 씁니다. 1명은 그래도 쓸까 말까 해. 근데 놀랍게도 한 몇 번 쪽팔리고 한 3번 지나죠. 3일 정도 지나면 다 비스무리하게 씁니다. 근데 5일이 지나도 첫날하고 종우도 나아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꼭 한 명씩 있어. 네.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붙는 경우가 있어. 물론 계속 자기 고집을 피우면 못 붙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12회 중에 10회부터 변화를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최연소 합격한 학생도 10회를 저하고 그걸로 싸웠습니다. 12회를 시험을 봤는데 저하고 이제 두 순환 정도 같이 돌았는데 고집을 안 꺾어요. 정말 그래 이해는 합니다. 예. 자기 잘났다 이거지. 고집을 그렇게 피워서 아무리 케이스집을 보고 내용대로 하고 그걸 줄이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해도 나는 내 방식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애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붙잡고 얘기하고 근데 10회 이후에 바뀌더라고요. 근데 한 번 바뀌니까 애가 확 바뀌었어. 그래서 더 여기 책에 더 쓸마 없나요? 막 이렇게 나중에 이제 물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또 자기 이론을 정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쓰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쓰는 건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답안지 내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보면 답안지 내면 이제 알바생이 채점하고 다음날 주고 이렇게 코멘트 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페이스 투 페이스 바로 얘기합니다. 1교시 끝나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옆에서 그걸 자꾸 하냐. 근데 그렇게 해서 직접 보고 딴 사람이 못 보죠. 어차피 딴 사람이 내 점수 몇 점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만 크게 하지 않은 이상은 이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서 하고 그거를 딱 3번 정도만 하면 진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지금까지 저 2014년부터 강의했으니까 저도 이 방법을 쓴 게 몇 년 안 됐어요. 왜냐면 처음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되게 안 좋아하는 거 저도 안 했죠. 근데 수험생들이 안 좋아하는 방법을 하면 안 돼. 그죠?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는 방법을 해준다고 해서 좋은 소리가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걸, 물론 이제 진짜로 안 좋고 말고. 여러분들의 방법상으로는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해드리는 게 여러분 실력이 쑥쑥 올라갑니다. 진짜로. 그리고 행정법이 잡히잖아요. 그럼 다른 과목이 잡혀요. 2차는 다 같은 이론, 같은 논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새는 그럼 대체 내가 30점짜리, 10점짜리, 보통 우리가 50점이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0점, 10점, 15점, 15점. 보통 이런 패턴입니다. 이렇게 해서 50점. 이게 기본 이론 같은 거 물어보고 이제 3번, 4번 쭉 가면 이제 구제 방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 내거든요. 그러니까 10점, 10점, 15점, 15점인데 보통 이 정도면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1면, 2면 뒤에 똑같이 해서 3면, 4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양 조절이 이제 이게 학생들이 제일 맞으면 고민거리가 양 조절이에요. 양 조절. 양 조절은 이제 됐든 100점이니까 여기 25, 25, 25, 25 이게 이제 옛날 100점이라면 지금 이제 50점이니까 그럼 이 3, 4면이 없는 거네. 그 1면 25, 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건 이론이야, 이론. 이론이니까 법행 같은 경우는 항상 양을 더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예전에 볼 때도 보통 한 장 주면 막 2장, 3장까지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합격하고 뭐 떨어지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꼭 맞춰 써야겠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쓸 거 있으면 쓰고.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른 직렬 시험에서 이게 파생되어 온 건데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 10점이면 10줄이다.
야, 이거 되게 깔끔하죠. 10점이면 10줄이다. 근데 이거는 그 합격자 용어에 써 있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강사나 아니면 학생들이 누군가 한 명 얘기했나 봐. 그래서 이걸로 이제 대충 기준을 맞추자 해서 근데 듣고 보니 그럴싸해요. 그럴싸한데 더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더 늘려도 상관없고. 근데 우리가 60분 내에 써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 양을 내가 내 글씨체로 쓰는 속도, 내가 속도가 어느 정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모의고사를 보라는 얘기가 내가 여러분 60점 보세요. 여러분이 50점짜리 문제 받았죠. 그럼 여러분 이거 처음에 초안 잡는다고 그래요. 초안 안 잡고 바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물론 가끔 보긴 하는데 걔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초안을 잡아야 돼. 왜냐하면 무슨 내용을 묻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잡는데 저 기준으로 보면 저는 옛날에 60점짜리 문제, 50점짜리 문제인데 60점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분이 이제 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10분 정도가 초안 잡는 기간입니다. 예. 근데 저도 2차 경력이 꽤 되는데 해보니까 저는 50점짜리 케이스 문제면은 보통 케이스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15분에서 20분까지 초안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초안 잡는다는 무슨 말이냐면 연필로 우리 주변 이제 여백지 있어요. 답안지에 쓰면 안 됩니다. 답안지 이거는 부정행위죠. 어떤 사람 형광펜 넣는 사람들도 그거 부정행위야. 부정행. 형광펜 이거 미친놈 아니야. 그죠? 형광펜 이거 부정행위입니다. 그거 안 돼요. 근데 빨간색으로 썼다 파란색으로 써도 되나요? 그것도 옛날에 부정행위라고 하는데 법행은 좀 누그러져서 그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보면 문제지 있죠. 문제지에다가 문제지 그 여백이 있거든요. 거기다 쓰라는 얘기 거기다. 그래서 초안을 보통 어떻게 잡냐면 보통 설문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요새 판례만 쓰요 한 번에 쓴다. 이런 방법 쓰신 분도 있는데 그건 뭐 알아서 하시긴 하는데 한 번에 다 쓰는 것보다는 보통 보면 뭐 의 쓰고 그죠? 그다음에 뭐 판례 쓰고 그다음에 사안의 해결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요새는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 그다음에 아니면 문제 소재 이게 어떤 문제다 이렇게 그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판례 쓰고 요새 학설도 안 쓰니까 민법은 보통 그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학설 안 쓰니까 그냥 판례 쓰고 판례에 따른 사안 해결 뭐 이렇게 갑니다. 되게 기계적이에요 요새는. 옛날에는 학설도 쓰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좀 낭만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소리 개소리 이러면서 그냥 판례 쓰고 판례에 따른 결과 이렇게 써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니까 1, 2, 3 이렇게 해서 이게 10줄 그러면 이게 10점이라는 얘기야. 10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어차피 제가 드리는 그 케이스 해설지에 그와 같은 케이스 해설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작성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줄여 써야 됩니다. 보통 교재에 있는 게 한 10줄이다 그러면 10줄을 그대로 갖다 옮겨 써보면 한 15줄에서 한 18줄 나와요.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줄여서 써야 돼. 줄여서. 써보면 알아요. 써보면. 근데 뭐 여러분 오늘 쫄 건 전혀 없고 근데 이게 빨리 써볼수록 여러분한테 좋은 거니까 이게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지금 저도 케이스 준비 안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일단 내용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은 이거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먼저 가서 아침에 잠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내일 해당하는 거 보고 그 거기에 관련된 문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2시에 시험이니까 2시에 수업이니까 제가 한 2시 10분쯤 들어오니까 여러분은 한 1시 40분 오전에 수업이 없으면은 한 40분쯤 하셔도 되고 있으면 조금 피곤하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보통 12시 반에 수업은 11시니까 좀 애매하긴 하다. 근데 어차피 저 수업 끝날 때까지는 아침 수업 없죠? 있나? 그게 나야. 그게 저예요. 저 헌법이야. 그럼 제가 그때 좀 일찍 끝내든가 하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통 30분 정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글씨를 천천히 쓰는 사람인지 빠르게 쓰는 사람인지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다음 내 글씨가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해보시고. 왜냐하면 시험용 글씨가 또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일기체하고 달라요. 빨리빨리 쓰는 사람이 근데 이제 눈으로 또 희망이 있는 게 악필도 붙습니다. 악필도 다 붙어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런 사람도 봤어요. 제 후배인데 지가 쓰고도 몰라. 자기 글씨를. 근데 붙었어. 항상 그걸 어떻게 붙여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변호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충 내용 오버레이지 끝났고 오늘 문제 좀 보죠. 오늘은 이제 보통 그 사인의 공법행위 전까지 나갈 예정인데 사인의 공법행위가 왜냐면 여기는 조금 할 내용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60페이지 총론만 보면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한 600, 한 70페이지인데요. 이 중에 이제
뭐 버리고 이런 것들 빼면은 실제로는 한 4,50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민법이나 이런 것도 달라요. 민법이나 이런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 이런 거는 다 샅샅이 다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 알고 판례 알고 학설 관련되는 거 좀 보면 그게 다예요. 아시죠? 근데 왜 좀 어렵게 느끼냐? 낯설어. 이게 그것만 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죠. 자, 그 3페이지 보시면 이제 핸드북으로 가신 분들은 제가 하는 부분이 안 나온 경우도 핸드북 가신 분들은 통칭이부터 바로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통칭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는 이제 고전적 문제라서 이런 거 통칭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요. 막 설명한답니다. 설명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통치행위에 해당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통치행위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통치행위가 뭔지를 알아야 통치행위랑 맞춰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의의가 중요한 겁니다. 통치행위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통치행위는 최근에 한 20년간 법행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뭐 변시, 행시 할 거 없습니다.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도 하느냐? 안 하면 또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좀 합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통치행위. 뭐 최근에 우리 이런 일 있었죠. 계엄은 통치행위인가? 그죠? 그것도 맞아면 문제를 내려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행위는 거기 의 나오죠. 의 앞으로 이제 나오면 여러분이 무조건 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검은색 볼펜으로 해서 이렇게 아니면 연필로 해가지고 의에 해당한 것만 딱 밑줄 쳐놨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키워드에 해당하는 거 왜냐면 의의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키워드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한 2개 정도 딱 이거 절대로 빼먹지 않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제가 줄여드릴게요. 의의는 항상 줄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들면 취하시고 난 이렇게 줄일래 그러면 그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자, 통치행위란 항상 길게 책에 나온 거 제일 길게 나와요. 입법, 사법, 행정 어느 것에 해당하지 않은 제4의 국가작용으로서 고도의 정치성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행위. 자, 이 두 줄에서 여러분 마음에 제일 드는 게 뭐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 썼으니까 점수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고른다면 그거죠. 제4의 국가작용? 애매하죠. 고도의 정치성? 이유에 불과하죠. 결론은 뭐냐?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행위입니다. 그죠? 어떤 행동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거를 심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말 그대로 소송까지 갈 일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굳이 나쁘게 생각하면. 그죠? 그게 통치행위가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더 명예롭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고도의 정치성입니다. 고도의 정치성. 그죠? 그래서 여유 쓰신 분들은 고도의 정치성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에 제외된 행위 이렇게 쓰면 되고 나는 생각 안 나는데 그냥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그죠? 근데 이거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행정행위라고 하면 또 난리 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사법행위가 행정행위를 쓸 수 있고 입법, 사법, 행정 어차피 국가행위는 3개잖아요. 그죠? 입법부가 하면 입법행위, 행정부가 하면 행정행위, 사법부가 하면 사법행위인데 3개 중에 하나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어차피. 그죠? 계엄도 국가가 대통령이 했으니까 그거는 행정행위일 수 있잖아요. 그죠? 행정청 행위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정치성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에 제외된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3번, 4번 줄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통치행위를 인정할까 말까. 왜냐하면 인정하면 이제 이게 왜 인정이 옛날에 되냐. 이 연역이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왕의 행위예요. 왕의 행위. 그래서 왕이 영국에서 왕의 권리가 영국에서부터 시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왕이 의회란 걸 만들어서 의회 권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회 주권이라고 해서 여기한테 대부분 주권의 대부분을 주고 자기가 요만큼 가진 거 이거를 통치행위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얘한테 남겨둔 거 영국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럼 마음 해도 돼. 이거 통제 못했어 처음에는. 그죠? 왜냐면 왕한테 명예롭게 해준다 해서. 냅뒀더니 왕이 막 점점 더 까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행위를 줄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은 통치행위로 인정해 주는 게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계엄도 마찬가지죠. 계엄은 지금 어디서 통제해요? 헌법에서 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로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단언컨대 오늘날의 통치행위는 없다예요. 없다. 그러니까 통치행위란 말이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행위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이걸 오늘날에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쓰는 데가 누구예요? 저 미국에 있죠. 트럼프가 지금 난리 피고 있잖아요. 그죠?
뭐 판사가 뭐라고 해도 안 들어. 뭐 다 이민자 뽑아내. 지금 장난 아니잖아, 이거. 그게 통치행위라고 트럼프는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미국에도 탄핵이 있죠. 근데 미국의 탄핵은 상원이 하거든요. 근데 상원의 공화당 수가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트럼프가 뭔 짓을 해도 탄핵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인기를 점점 잃어가지고 처음엔 60몇 프로다 지금 지지율이 30% 줄었죠. 그럼 걔들은 하원의원 선거가 2년에 한 번씩 돌아가고 상원도 2년에 한 번씩 돌리거든요. 이게 이제 물리게 해서. 그럼 나중에 이제 상원을 다시 뽑을 때가 됩니다. 트럼프 주 중에. 그러면 그때 민주당이 더 많아지면 그때는 상원에 탄핵시켜버린 거예요. 지금은 공화당원이 많기 때문에 한두 명밖에 안 많습니다. 공화당에서 몇 명만 마음 바꿔버리면 사실은 트럼프도 탄핵될 수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거의 미국의 왕 아닙니까? 여기 완전히 왕권이 들으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지금 주식한 사람들은 막 열받아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미국 주식하는 애가 있는데 아주 트럼프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요. 자, 그게 통치행위고 여기다 학설은 제가 굳이 안 볼게요. 왜냐면 이건 이제 오늘날 너무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판례 하나 봅시다. 거기 다. 학설은 빼도 판례는 제가 꼭 볼 거예요. 자, 판례 볼게요. 판례. 이건 사실 판례도 보고 싶지 않은데 우리 대법원하고 헌재는 통치행위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정은 그렇다고 해서 사법심사에서 통제하지 않을 것이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유명한 판례 나오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사건. 이게 금융실명제. 여러분 오늘날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아니면 통장 안 받아주죠. 97년 이전에는 자기 이름이 아니어도 통장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이나 이런 데서 옛날에 그걸로 다 비자금 만들고 이랬잖아요.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나서 그 통장에 자기 이름으로 4억 막 몇 억씩 들어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 왜냐면 그거는 법으로도 못 잡으니까. 주권은 이익이 자기 이름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죠? 그게 이겁니다. 금융실명제. 그때 헌법재판소 뭐라고 하냐면 통치행위라도 통치행위를 인정한다는 이거 모순된 말입니다. 통치행위를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그게 이미 개념이 같이 돌아가는 건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면 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사법 통제 밖에 있는 애를 국민의 기본권하고 관련이 있다면 기본권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있다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안으로 끌고 들어오겠다라고 헌재가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처음 선언한 거고 굉장히 유명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물론 금융실명제도 충격적이었지만 헌재가 뭐라고 하냐? 기본권과 관련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스스로 모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심사 대상할 수 있다라고 하면 통치행위를 인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인정하다가 부정한 꼴이 된 거죠. 그런 말 어디 있어? 인정하다가 부정한 꼴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괜히 말을 멋있게 해서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면 쟁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오늘날 통치행위에 대해서 인정한다 부정한다 말을 쉽게 못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험 내기는 더더욱 어렵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대법원 판례 보시면요. 비상계엄, 이게 비상계엄 언제예요? 97년에 옛날에 뭡니까? 전두환 때 비상계엄 말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전두환 때 비상계엄 뭐라고 하죠? 마지막 줄에 심사할 수 있다. 이러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당연히 계엄도 심사할 수 당연히 있는 거죠. 이미 30년 전에 심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요새 보수 집단지에서 계엄은 대통령 행동인데 누가 통제하냐? 그거는 진짜 옛날 얘기야. 도대체 언제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거는 두 가지로 이거는 이제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자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건 제가 왜 굳이 하냐면 헌법재판소 판례랑 연관이 깊습니다. 헌법 문제로 나와요. 헌법 문제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두 번째 줄 사법권이 통제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2000년도에 이게 2000년도 6월 6.29인가 그죠? 6.3인가 그날 그때 평양에 김대중 대통령이 갔잖아요. 직접. 여러분은 잘 모르겠구나. 여러분 어렸을 때라서. 제 옆에 그때 선배 형이 막 울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통일된다고. 저도 통일은 아직은 아직 저희 이상하게 그때 제가 약간 좀 차갑게 너무 오바 떨지 마라 이랬는데 결국 안 됐지만 근데 그때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진짜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예 거기 갔으니까.
자, 근데 밑에 세 번째 줄 송금 동그라미. 송금은 사법심사 대상입니다. 이때 그래서 50만 불인가를 줬어요. 사실 이제 돈 받고 정상회담은 했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돈이 없으니까 그거 주라. 그럼 우리가 정상회담에 응하긴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응하긴 하겠다. 그래서 구슬려서 우리가 한 겁니다. 구슬려서. 원래 옛날 동독 서독 통일할 때도 그랬어요. 서독이 돈이 많고 동독이 돈이 없으니까 보통은 돈 많은 데서 돈 어느 애를 좀 줍니다. 근데 이제 그걸 또 너무 뭐 오바해가지고 뭐 돈으로 한다 이러지 말고 전쟁해달라고 돈 주는 거하고 다르지. 그죠? 자, 송금할 때는 심사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송금한 거 결국 심판 받았고 그게 지금 박지원 국회의원 박지원 국정원장 하셨죠? 그분이 이걸로 감옥에서 3년 있었어요. 3년. 그 다음에 독립유권자 서운 취소 뭐 이런 게 있는데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 헌재 이건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헌법재판소 이거 1차 이과시 1차랑 관련된 거니까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 아까 말했죠. 금융실명제 밑에 두 번째 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다음에 당연법 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2번 넘겨보세요. 우리가 이라크 파병했죠. 노무현 정부 때 그죠? 이것도 막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군대 파견은 네 번째 줄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 사항이다. 통치행위다. 이거죠. 그죠? 그럼 사법부가 심사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는 심사 못했습니다. 마지막 줄 보세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사법부 자제설이라고 합니다. 사법부 자제설. 헌재가 여기 개입하면 우리는 돌 맞아 죽겠다 해가지고 안 한 거예요. 이라크 국군 파견. 이라크에 국군을 파견한 게 왜 문제가 돼요? 아니, 전쟁에 군대를 보낸 거잖아요. 전쟁에 군대를 보내면 우리가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는데 거기다 군대 보내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 쪽으로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우크라이나 편에서 러시아랑 싸우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 때 그거 하려고 그랬죠. 그죠? 그 삼부토건을 해가지고 거기 뭐 한다고 어쩐다 하면서 지금 이제 다 그 거짓말로 밝혀졌지만. 그게 진짜로 됐으면요. 우리 지금 전쟁하고 있어. 우리 러시아랑 맞짱 뜨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러시아 그 우리보다 약한 놈들 이런 얘기하고 있어. 난 진짜 미친 줄 알았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어이가 없어가지고 핵이 있는 나라를 지금 아휴 내가 진짜 답답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3번 됐고요. 그런 것들이 통칭의로 나오는데 이거는 그래서 쓰실 내용은 그냥 대법원 판례가 이런 게 있다. 그냥 헌법 1차 객관식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행정법적으로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의 의의 들어갈게요. 좀만 더 하고, 좀 쉬죠. 원래 저 1시간 하면 좀 쉬는데. 자, 행정법 의의 해가지고, 행정법 의의 이런 거 볼 필요. 2차에서 너무 좋은 게 안 본 데는 안 봐도 됩니다. 기분 좋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필로 이렇게 쓱 해야 되는데, 옛날에 단문에 이게 나왔다고. 최근에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해 쓰시오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너무 다행히 우리 뭘로 바뀌었어요? 케이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와. 이제 강의한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왜냐면 학생들이 시험이 임박을 점점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딱 10개만 찍어줘 이렇게 저하고 협상을 하거든요. 뭔 10개를 찍어. 근데 맞추면 좋은데 제가 몇 번 맞춘 적 있어요. 근데 그게 운이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단문이니까 넘어가시고 공공계약, 사법관계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10페이지까지 쭉쭉 가십시오. 이게 단문일 땐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은 뭐. 자, 그래서 2절 법치행정 요거는 뭐 할 때 쓰냐면요. 이게 가끔 케이스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치행정 원리 있죠. 그래서 법치행정 원리인데 이것도 주로 단문 위주로 나온 것이라서 사실 크게 볼 건 없습니다. 근데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가끔 케이스가 이런 게 나왔어요. 법률 우위 원칙의 법률 우위 원칙에 의하면 혹은 법률 유보 원칙에 따른 결론인가 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우위 원칙이 뭐지? 이렇게. 아니 이거 그냥 강의나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크게 품고 있는 건 법치행정인데 법치행정이라고 나온 거 이건 단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법치행정에 해당하는 게 뭐냐 물어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법률의 법규 창조로 이렇게 연필로 쓱 그으세요. 이제 이거는 이론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여기 그림 박스에는 해놨는데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아요.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 의의에서도 두 번째 줄 나오죠. 두 번째 단락에 일반적으로 법률 우위 원칙과 법률 유보 원칙으로 나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뜻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기속행위 재량행위로 쪽 가면 이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행정입법에 가서 효력을 발휘하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다. 밑에 깔리는 개념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유보라는 말이 많이 나올 텐데 이 유보란 말은 뭐뭐에 근거한 이런 뜻입니다. 유보. 한자까지 필요 없죠. 이날을 위해서 열심히 익혀놨는데 소용없습니다. 요새는 아무도 유보 쓰지 않으니까. 자, 뭐뭐에 근거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행정청이 나에게 어떤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A 처분을 했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야, 너 그거 네 맘대로 했지. 그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닌데 나 법에 근거해서 했는데. 그래서 최소한 법에 근거해서 나한테 그런 처분을 때려야 우리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적법한 행위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법이 없어. 그럼 이건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죠? 법이 없으면 이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해요. 행정법은 법률 유보 원칙, 법치 행정이니까 행정법은 법의 통치, 법에 의한 행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의 원칙에 해당하냐 아니냐를 물어본다면 법률에 그 근거가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조조문 줄 거거든요. 그럼 참조조문에 이 내용이 있나 없나 빨리 찾아봐야 돼. 네. 그래서 보통은 시험 문제 나올 때 행정청이 나한테 어떤 처분을 뗄 때 보면 이제 이건 여러분이 처분이니까 금방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뭐 법규명령이나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떠한 뭐 예규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막 이렇게 나와. 어떤 예규를 막 보여주고 이 예규에 대해서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예규는 적법하냐 이러면 예규대로 했으면 여러분이 적법하다는 말을 쓸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규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규대로 했다고 해서 적법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법으로 끝나야 적법 위법을 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규가 설문에 나오는데 그 예규가 적법하다는 말을 예규가 있으니까 예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되게 무식한 발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규를 법에서 만들라고 한 지문이 있습니다. 그 법규 지문에, 법률 지문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예규로 한다, 뭐 이렇게 한다는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참조조문이 많기로 유명해요. 우리 시험은. 참조조문이 보통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줄 때까지 있어. 저번에 2016년 시험은 3페이지까지 줬어요. 전부 돌아버려서 그때. 그때 막 꽈락 나오고 막 작살났습니다. 왜? 참조조문이 너무 많아서. 근데 알고 봤더니 세 번째 문제에서는 참조조문이 딱 한 줄이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거를 기르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법률 위법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케이스로 가니까 상당히 좀 디테일해지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일단 기본 의의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 법률 우의. 법률 우의는 얘가 거의 한 80% 나오면 여기는 20%? 거의 10% 20%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여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것 때문에. 근데 법률 우의는 사실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법률 우의. 법률 우의 원칙은 이겁니다. 법규명령, 행정규칙, 예규 별 얘기 다 해도 법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아주 단순하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단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행정입법이 있고 이게 처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행정입법 얘는 법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만 볼게요. 거기 보시면, 의의 보시면 뒤에 보세요. 법률 의의 원칙 나오죠. 10페이지에.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행정주체의 모든 행정작용은 그를 규율하는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위배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의의밖에 안 되니까 자 실제 사례를 보면 두 번째 단락. 법률 의의 원칙에 이거 글자 틀렸다. 그죠?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은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나 일률적이진 않다. 즉 위법한 법규명령이나 조례는 무효에 해당하나 위법한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경우가 무효에 해당하고 단수 위반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죠? 이게 뭐야? 거기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효.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줄 취소. 이거는
디테일 아직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 나온 거예요. 위법 사유는 두 개로 나옵니다. 이 얘기를 아직 안 들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위법하다라고 말하면 위법은 일단 적법하고 위법의 구분이죠. 그죠? 법에 맞춘 행위냐 아니냐 이건데 위법은 또 두 개로 나눕니다. 뭐 효력의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너무 위법하다는 땐 무효. 그죠? 무효 이렇게 얘기한 거고. 하나는 취소. 그죠? 취소 사유, 무효 사유. 근데 취소는 특이하죠. 취소권 행사하지 않으면 그냥 가버리죠. 그래서 취소 사유는 취소권 행사해야만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근데 딱 보면 취소 사유, 무효 사유 그러면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 아무한테나 무효, 처음부터 무효거든요. 이게 아주 강력합니다. 취소 사유는 행정청이 행정청 행위를 취소해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반인이라면 만약에 행정청의 행위가 무효면 좋아요, 취소면 좋아요. 이게 민법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민법은 무효사유, 취소사유가 이렇게 있을 때 그것만으로도 존재의의가 있는데 행정법은 특이하게도 무효냐 취소냐를 얘기할 게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이 행정청의 행위가 무효사유라면 이거는 아무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써먹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행정행위는 취소사유입니다. 또 짜증나게. 그래서 행정청은 취소를 하지 않으면 유효해져 버려요.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유효 무효가 여기서 돼요. 여기서. 원래 둘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무효는 유효가 이게 대꾸죠. 근데 취소가 먼저 있어서 취소하지 않잖아요. 행정청이 나한테 과태료 때렸어. 근데 행정청의 행위가 잘못된 걸 누구든 다 알아. 나도 막 얘기해서 그쪽에서 들어줄 것처럼 했어. 근데 행정청이 정작 그 행위를 취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과태료 내야 돼. 민법에서는 내가 취소 사유를 주장하면 그 민사소송이 반영이 돼서 바로바로 움직이는데 행정법에서는 정작 행정청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의 개념하고 조금 다른 게 민법은 내 위주죠. 행정법은 행정청의 행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취소 사유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취소를 안 하면 그냥 유효합니다. 굉장히 이게 나중에 가면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이게. 그래서 그 개념 때문에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봐. 무효하고 취소가 먼저입니까? 위법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위법 다음에 나오는 게 무효 취소입니다. 이게 나중에 케이스로 가면 이렇게 물어봐요. 두 가지 문제 나옵니다. 위법한가?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건 문제를 굉장히 순한 맛입니다. 순한 맛. 왜냐하면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요 두 개를 가끔 합쳐서 낼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쓸 때 무효 취소부터 따진 다음에 나중에 위법한가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얘 뭐야? 엉망진창으로 썼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위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나중에 케이스로 실제로 이게 행정고시 문제에서 이걸로 문제를 30점짜리 낸 게 있어요. 그거는 이 두 개를 구분을 못하면 못 씁니다. 30점인데 한 10점밖에 못 써요. 그 정도로 파급이 있는 효과니까 요거 위법의 다음에 위법의 정도입니다. 정도. 둘 다 위법한 행위인데 위법의 정도. 그래서 무효는 완전히 그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중대 명백 이게 이제 이런 실제로 표현이 있는데 여기도 나옵니다. 거기 나오죠. 중대 명백의 경우에만 무효에 해당하고 단순 무효의 위법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으면 그치한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밑에 써놓으세요. 중대 엔드죠. 중대하고 명백이니까 중대 엔드에 엔드. 그죠? 근데 단순 위법이라고 마치 전혀 다른 개념 같잖아요. 아닙니다. 취소 사유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무효는 중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명백해야 돼요. 근데 취소는 중대하거나 명백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학설이에요. 이 판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대 명백설이라고 해서 중대 엔드 명백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무효 사유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행정청 행위가 무효 사유인 게 좋아요? 취소 사유인 게 좋아요? 내가 음식점 하는 입장에서 과태료를 때려 맞았어. 그럼 내 입장에서는 무효 사유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따로 주장 안 해도 되잖아. 취소 사유일 때 어떻게 돼? 행정처를 구슬려서
너 내가 말 안 들으면 너 소송 끌고 간다. 빨리 취소해. 라고 취소를 시켜야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귀찮아. 그러니까 무효사유가 좋은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험 문제 90%는 취소사유를 내. 아, 또 이게 여기서 또 우리가 굉장히 또 자꾸 힘든 길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짜증납니다. 여기.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그게 판례들이에요.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이 조금 긴데 법률 유보 원칙에 관련된 이게 의회 유보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학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그냥 판례만 보시면 됩니다. 판례만.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는 조금 쉬었다고. 뒤에 보세요. 14페이지. 이거 볼 거야? 그죠? 이거 법의 노조 통보 사건인데 이게 헌법재판에서 나온 사건이죠. 그죠? 근데 대법원 판례긴 한데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한다. 이거 한 줄 알라고 이 판례를 다 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못합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필요 없으니까 판례가 나온다고 해도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거. 지금 아직 이제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아직 그 판례 분석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좀 이따 판례 분석하는 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처음엔 제가 굉장히 친절한데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불친절해질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판례 여러분 보시고 궁금하다 그러면 반드시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래서 요 판례는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셔도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판례들은 흔히 말하는 기본 판례니까 웬만하시 알아두면 좋습니다. 양은 별로 안 나가는데 잠깐 쉬었다 하죠.